위 사진은 1939년에 취역한 브루클린급 미국 경순양함 헬레나입니다. 미국은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을 1937년 9월부터 2년 동안 9척을 취역시켰는데, 미국이 브루클린급을 서둘러 대량으로 취역시킨 이유는 바로 일본이 2년 전인 1935년부터 취역시킨 모가미급 경순양함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가미는 주포로 3년장 15.5cm, 6.1인치 포탑 5개로 총 15문을 보유했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 브루클린급도 6인치 포 15문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브루클린급에 장착되었던 6인치 주포입니다. 함의 앞부분에 있는 3년장 6인치 포 포탑 3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일전쟁을 앞두고 있던 일본은 1935년 12월부터 시작된 제2차 런던 해군 군축회담에서 탈퇴했고, 모가미급에 대한 대폭적인 개조에 나서 주포를 더욱 강력한 20cm, 7.9인치짜리로 교체합니다. 이후 모가미급은 중순양함으로 분류되고, 원래 있던 15.5cm 포는 야마토급의 부포가 됩니다. 헬레나는 진주만 기습에서 우현 쪽에 일본군 어뢰를 맞았지만 긴급 수리에 성공했고, 몰려오는 일본 항공기들을 향해 5인치 포 약 375발과 기타 대공포 8천여 발을 쏴서 많은 일본 폭격기들의 조준을 방해했고, 진주만에서 떨어진 29기의 일본기 중 6기를 격추시킵니다. 또한 헬레나는 항모 와스프가 과달카날 전역에서 침몰할 때 생존자 400여 명을 구조했고, 에스페란스고 대전에서 큰 활약을 했고, 위에 나온 과달카날 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의 전투 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헬레나는 뉴조지아 작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 2월에 미군이 과달카날을 완전히 장악한 후 몇 개월에 걸쳐 총반격 준비를 해왔고, 미군의 목표는 일본이 아직 장악하고 있는 솔로몬 제도 중북부를 올라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노리는 첫 번째 중요한 목표는 일본군 비행장과 상당수 병력이 있는 뉴조지아 섬이었고, 솔로몬 제도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부 뉴기니에서는 호주군을 중심으로 역시 이곳 일본군의 근거지인 레이 살라마우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 종료 한 달 후이고, 알류샨 열도에서 코만도르스키 해전이 벌어졌던 1943년 3월, 미군은 퍼시픽 밀리터리 컨퍼런스를 열어 남태평양 작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의 작전은 여러 개의 세부 작전이 포함된 오퍼레이션 카트휠로 명명되었고, 작전 전체의 최종 목표는 남태평양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라바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카트휠 작전은 아투섬 전투가 끝난 한 달 뒤인 1943년 6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카트휠 작전의 세부 작전 중 하나인 크로니클 작전으로 미군 2개 연대가 솔로몬의 가운데 있지만 일본군은 없었던 키리미나 우드라크 섬에 상륙해 이를 점령했습니다. 미군은 여기에 활주로를 건설하지만 이 섬들이 큰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뉴조지아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은 발톱을 뜻하는 토네일즈 작전이라고 명명되었고, 주된 작전 개시일 9일 전인 1943년 6월 21일에 일부 미군이 먼저 상륙했는데, 과달카날 전역 때 솔로몬 제도 북쪽에서 오는 일본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고 미리 경보를 보내줬던 뉴질랜드인 해양감시원 도널드 케네디를 빨리 구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 상륙한 미군은 케네디를 구조하고 뉴조지아 섬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미군은 뉴조지아 섬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해서 섬의 남동쪽 지역을 빨리 장악했습니다. 뉴조지아 섬에서 미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행장이 위치한 문다 지역이었는데, 미군은 이곳에 바로 상륙한 것이 아니라 건너편의 랜도바 섬을 점령하고 문다를 포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보강되기 전 발등에 뿌린 랜도바에 다시 상륙해 미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수송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이 계획의 실행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초반 상륙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군은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문다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 병력을 상륙시키는데, 이것이 7월 2일이었고 곧 뉴조지아 작전의 중요 목표인 문다를 향해 서쪽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랜도바를 포함한 이 작전에 뉴질랜드군과 피지, 통가의 코만도 병력들도 참가했습니다. 미군은 문다 점령을 위해 약 32,000명의 육군과 약 1,700명의 해병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말고도 문다와 뉴조지아 장악을 위한 다른 작전이 미군에 의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뉴조지아 섬 북쪽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1943년 7월 3일 현재 문다 지역에 일본군 본거지가 있고 자나나에 미군이 상륙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콜롬반가라 섬인데 여기에도 일본군 진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랜도바 섬과 앞으로 벌어질 문다 지역 전투를 맡게 될 미군 주력은 1920년 미국 동북부 지역 몇 개 주들의 내셔널 가드로 출발해서 1941년에 미연방 소속으로 참전하고 이제 첫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제43 보병사단이었습니다. 미군의 새 작전은 뉴조지아 섬의 북쪽에 상륙해 콜롬반가라 등의 일본군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빗금으로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바이로쿠 에노가이 지역이라고 칭하고 마주보는 이 해역이 바로 쿨라만입니다. 이 지역은 뉴조지아 섬으로 향하는 일본군 해상 운송로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이곳에 상륙할 미군 부대는 7월 4일 오후에 과달카나를 떠나 뉴조지아로 향했습니다. 미군 상륙 부대는 7월 4일 자정쯤에 쿨라만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부대는 43사단 소속이 아닌 37사단의 145, 148연대에서 각 1개 대대, 해병대 레이더 레지먼트의 1개 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3개 대대 병력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위해 박격포 이외에 야포는 없었고 식량도 3일치만 휴대하고 상륙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륙 전 호주 해안감시원과 미군 장교가 원주민들을 동원해 상륙에 필요한 작업과 내륙의 목적지로 향하는 좁은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미군은 순양함 3척과 구축함 9척으로 수송선단을 호위하고 함포 사격을 실시했으며 7월 5일 이른 시각에 상륙은 대부분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0여 명의 병력이 어둠 속에서 위치를 착각해 다른 곳에 상륙했고 이 병사들이 정거를 뚫고 본대와 합류하기까지 며칠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곳은 뉴조지아 일본군의 후방에 해당하는데 날이 밝으면서 일본군의 포격이 심해지고 공중 공격을 당할 것이 염려돼 선단이 빨리 철수하느라 전체 병력 중 72명은 결국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3개 대대 병력들과 물자가 거의 다 양육되었고 미군은 문다 지역을 동쪽과 북쪽에서 압박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군 병력의 상륙은 대부분 무사히 끝났지만 이날 밤 미 해군 함대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미군의 공세에 대처해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미군이 이미 장악한 랜도바 섬을 향한 직접 상륙은 포기했지만 더 북쪽에 위치한 콜롬반가라의 지원 병력을 상륙시킨 후 여기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문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육해군의 협의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작전이 이루어질 곳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미군이 이곳을 파고들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군은 이런저런 가능성까지 다 계산하면서 작전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2600명의 병력을 두 번에 나눠서 이곳으로 수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각 수송에는 구축함 4척씩이 동원되어 한 번에 1300명의 병력과 물자를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첫 번째 일본군 1300명을 태운 구축함 부대가 오는 날은 일본군 후방에 상륙하려는 미군 태스크포스 36.1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작전 초반에 뉴조지아 섬이라는 단일 전장에서 숨가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양군의 지원부대나 수상한 부대가 서로 만날 가능성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콜라만 지역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일본군은 콜롬반가라 섬 남단 빌라에 지원병력을 상륙시켜야 하고 미군은 콜롬반가라 섬을 바라보는 뉴조지아 섬에 병력을 상륙시키려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날 4척의 구축함을 보냈는데 대형 선도부터 차례대로 유나기, 니즈키, 사츠키, 그리고 나가츠키였습니다. 곧 벌어질 전투에 대한 해당 기록에서 나오는 미군 함정은 전부 7척인데 호위와 함포 사격 부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함들도 근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함대는 먼저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롬, 그리고 같은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이었던 호놀룰루, 헬레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후미에 구축함 오베넌과 쉐벌리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이 함대를 이끌고 콜롬반가라의 빌라 일본군 기지와 뉴조지아 섬 바이로코 부근의 일본군 기지를 포격하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함대 선두에 선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롱은 함포 사격에 참가하지 않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일본 함대를 발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 함대의 숫자와 화력이 월등히 앞선 상황에서 일본 해군은
2호 제38 잠수함을 수송을 맡은 구축함 4척에 딸려보내 지원하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제1차 수송을 맡은 일본 구축함들은 제22 구축대 소속이고 가나오카 쿠니조 대좌가 지휘했습니다. 미군의 상륙이 진행 중이던 7월 5일 오전 0시 43분 선두에 섰던 미 구축함 니콜라스와 스트롱은 상륙 지역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선회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축함 스트롱에서 좌연 쪽 약 3km 거리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한 산소 어뢰 혹은 롱랜스라고 불리는 93식 어뢰였고, 이 어뢰는 피할 틈도 주지 않고 구축함 스트롱의 좌연 뒷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이 한 발로 스트롱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구축함들은 오전 0시 15분 미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총 14발의 어뢰를 미 구축함 2척 쪽으로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스트롱에 명중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 구축함들과 어뢰를 맞은 스트롱 간의 거리는 약 11해리로 20km였는데,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스트롱에 명중한 이 어뢰가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원거리에서 발사에 명중한 어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구축함들은 이후 1300명 병력의 수송을 포기하고 다시 기지로 물러갔습니다. 아마도 전력이 훨씬 강한 미국 함대를 목격하고 구축함 상실이 염려돼 냅다 어뢰를 발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축함 스트롱은 오전 1시 22분 두동강이 나서 침몰했고, 총원 325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동료함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스트롱의 어뢰를 명중시킨 일본 구축함은 니이즈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비록 미국 구축함 한 척을 침몰시켰지만 미군은 병력을 뉴조지아 섬에 상륙시킨 반면 일본군은 상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원거리에서 미군 함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상륙 작전에 신경을 쓰던 미국 함대는 먼 거리에 일본 함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단 양쪽에서 추진한 지원병력 상륙 작전은 미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과연 이후의 뉴조지아 섬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내용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